일본 사람들이 돌려말하기 장인이 된 이유 오늘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문장 하나만 들어보세요. 차 좀 더 드릴까요? 무슨 뜻이냐고요? 차 한 잔 더 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일본에서 이 말은 당신 아직도 안 가세요? 빨리 집에 가세요 라는 뜻입니다. 교토지역 화법이에요. 그냥 가세요 라고 하면 될 걸 왜 굳이 이렇게 돌려서 말하냐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피아노 잘 치시네요. 이 말은 시끄럽습니다예요.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민원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역사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일본에는 한때 이런 법이 있었어요. 무사가 길을 지나가는데 민간인이 무례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베어버려도 됩니다. 나중에 보고만 하면 면죄가 됩니다. 법적으로요. 이걸 기리스테고멘, 기리스테위멘이라고 합니다. 베어버리고 용서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그 시대 일반 백성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어떤 언어를 쓰겠냐고요? 오늘 저는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해서 왜 일본인은 돌려말하기 장인이 됐는지, 왜 할복이라는 문화가 생겼는지, 전 세계 돌려말하기 문화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이 지점에서 어떻게 갈라졌는지까지 짚겠습니다. 천년을 흘러온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먼저 기리스테고멘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일본 무사시대 700년입니다. 가마쿠라 막부부터 해도 막부 멸망까지 이 700년 동안 무사들은 세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두 자루의 칼을 찰 수 있습니다. 대도와 소도, 무사만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 성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은 이름만 있었어요. 성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기리스테고멘이에요. 기리스테고멘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무사의 행렬이 지나가는데 일반 백성이 무례를 범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이 가능합니다. 단 사후에 보고를 해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칼을 썼습니다. 라고요. 그러면 끝입니다. 면책입니다. 무조건 함부로 칼을 쓰면 살인죄가 되지만 무례함에 대한 대응이라는 맥락이 인정되면 이 특권이 적용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떤 수준이냐고요?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행렬 앞에서 실수로 지나갔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처형당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처형한 사람은 보고서 한 장으로 무죄입니다. 잠깐만요. 이것 법이에요. 제도예요. 700년 동안이요. 실제로 국제사건으로 번진 사례가 있어요. 1862년 요코하마 근교에서 일어난 나마무기 사건입니다. 사스마번 다이묘의 아버지가 약 400명의 행렬을 이끌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영국인 4명이 말을 타고 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언어가 안 통했어요. 사스마 쪽에서 비켜라 신호를 줬겠지만 영국인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왔습니다. 결국 사스마 무사들이 참지 못하고 칼을 뺐어요. 영국인 1명 사망, 2명 부상입니다. 당연히 영국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1863년에 영국 함대가 가고시마만에 들어옵니다. 사스에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포격이었습니다. 기리스테고멘 하나가 국제전쟁을 만들었어요.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700년 동안 무사가 백성을 베어왔던 그 문화가 이번엔 칼이 아닌 함포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제도가 일상에 미친 영향입니다. 700년 동안 일반 백성들은 이 공포 속에서 살았어요. 무사 옆에서 실수하면 죽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죽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목숨과 연결돼 있었어요. 물론 실제로 아무 무사나 마구잡이로 민간인을 베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베어도 된다는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권력의 비대칭을 만들었습니다. 칼찬 사람 앞에서 실수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700년 동안 누적된 거예요. 이 700년이 언어를 바꿔놓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살아남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은 돌려 말하기를 체화하게 됩니다. 진화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사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나름의 공포와 명예 코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할복입니다. 왜 하필 배를 가를까요?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무사 철학에서 배는 마음이 깃든 곳입니다. 자기 결백을 보여주려면, 자기 진심을 증명하려면 배 안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을 꺼내 보여줄 수도 없고라는 말을 쓰잖아요. 일본 무사들은 그걸 문자 그대로 했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배를 가르는 자결 사례가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일본처럼 무사계층의 전유물이자 명예 코드로 정착한 건 일본이 유일합니다. 기원은 헤이안 시대 말기, 약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무사 문화의 전유물이 된 건 가마쿠라 막부부터입니다.
가마쿠라 막부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던 미나모토노 요시스네라는 인물이 있어요.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던 인물인데 결국 형 요리토모에게 미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요시스네가 주변에 물어봤다는 기록이 있어요. 칼을 목에, 입에, 가슴에, 배에 어디에 대는 게 좋겠냐고요. 결국 배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가마쿠라 이후 무로마치, 에도로 이어지면서 할복은 무사들의 공식 자결 방식으로 제도화됩니다. 무사들의 교과서라 불리는 하굴의 갸박가암에는 이런 일화도 나와요. 가난한 무사의 아들이 빵집에서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빵집 주인이 따지러 왔어요. 당신 아들이 훔쳤다고요. 그러자 무사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훔쳤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냐? 내가 증명해주겠다. 그리고 아이의 배를 갈랐어요.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걸 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요. 물론 이미 먹었다면 소화가 됐을 테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겠지만 그것조차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무사의 세계에서는 증명의 방식 자체가 명예였어요. 잠깐만요. 이 논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어요? 에도 시대로 넘어오면 할복은 더 정교한 의식이 됩니다. 카이샤쿠닌 가이초렌이라는 역할이 생겨요. 곁에서 목을 쳐주는 사람입니다. 할복은 고통스럽고 오래 걸리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주기 위해 전문적으로 목을 치는 역할이 생긴 거예요. 에도 시대엔 아예 칼 대신 부채를 드는 신용만 해도 카이샤쿠닌이 바로 목을 치는 방식으로 의식화됩니다. 더 이상 실제로 배를 가를 필요조차 없어요. 형식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목이 완전히 잘리면 안 됩니다. 약 10cm 정도는 붙어 있어야 해요. 이게 의식을 제대로 집행했다는 기준이에요. 카이샤쿠닌을 맡은 집안이 만약 이걸 제대로 못하면 그 집안 전체가 불명예를 뒤집었습니다. 검술이 형편없는 집안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일본 무사세계에서 죽음조차 이렇게 체계화되고 의식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비교해볼까요? 로마의 소카토, 사오체포머리라는 인물이 있어요. 카이사르의 독재에 저항한 공화파 인물인데 전투에서 지고 카이사르에게 포로가 됩니다. 카이사르가 다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인물이 그 자비에 오히려 더 분노해서 스스로 배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 치료를 해줬거든요. 그러자 이 인물이 직접 내장을 꺼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소카토를 영웅으로 봤어요. 명예와 공화정 원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으로요. 그리스 신화의 영웅 아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아킬레우스가 죽은 후 그의 유품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는데 빼앗겼습니다. 너무 수치스럽다며 칼 위에 스스로 몸을 던졌어요. 이게 기원전 5세기 소포클레스가 쓴 연극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수치와 명예의 충돌이 자결로 귀결되는 구조가 동서양에 공통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유교 문화에서 신체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훼손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었거든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센테파프 조지 부모. 그래서 한국에는 할복 문화가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유지하면서 저항하는 방식이 더 발달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이 조금 더 인간적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기리스테고멘과 할복을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두 제도가 일본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혼내, 분인과 다테마에, 젠, 혼내는 진심, 다테마에는 겉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본인은 일상에서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구사합니다. 말하는 것과 진짜 의미가 다른 구조예요. 교토가 이게 가장 극단적이에요. 교토에서 피아노 잘 치시네요 라고 하면 시끄럽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차 좀 더 드릴까요는 빨리 나가세요예요. 이게 교토만의 이상한 관습이 아니에요. 일본 전체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오사카가 예외적으로 직설적인 편이라 일본 내에서도 이단화 취급을 받을 정도니까요. 이 문화가 생긴 역사적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리스테고멘 공포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했다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무사한테 솔직하게 반응하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이 공포가 700년 동안 쌓였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DNA에 새겨진 건 돌려 말하기입니다. 말이 곧 무기가 되고 무기에 반응하는 말이 또 다른 무기가 되는 구조에서 가장 안전한 언어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언어였어요. 두 번째, 권력교체의 혼돈입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단 수십 년 사이에 최고 권력자가 3번 바뀌었어요.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되는 시대에서 자기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는 건 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나는 이쪽 사람이요라고 밝혔다가 판이 뒤집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모호하게, 어느 쪽이든 해석 가능하게 여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말하는 게 생존 전략이 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충청도 방언이 돌려 말하는 것도 같은 구조예요. 삼국시대의 백제 신라고구려가 번갈아가며 지배한 땅이라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느 편이라고 명확히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집단주의와도 연결됩니다. 섬나라, 산지가 많은 지형, 농경, 공동체, 이 환경에서 집단에서 이탈하면 생존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단 전체의 의사가 개인의 의사보다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혼내를 드러냈다가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면 그게 곧 사회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분위기를 먼저 읽고 어느 방향인지 확인한 다음 그 방향에 맞는 말을 합니다.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얘기가 있어요. 이 팀이 일본에서 가장 인기 많은 팀인데 직장에서 10명 중 7, 8명이 요미우리 팬이래요. 그런데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은 그중 절반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모두가 그 팀 얘기를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싫어하는 팀인데 회식 자리에서 요미우리 얘기가 나오면 맞아요, 맞아요 하는 겁니다. 나중에 혼자 한신 타이거즈를 응원하면서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구조가 일본 기업 문화, 일본 정치 문화, 일본 외교 언어에까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돌려 말하기가 일본만의 문화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이 문화가 다 있어요. 비교해보면 재밌습니다. 영국이에요. 영국 사람이 That's interesting 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냐고요? 그거 흥미롭네요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건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데라는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이 때문에 미군과 영국군 사이에 작전 오해가 생긴 적도 있어요. 영국이 interesting이라고 했는데 미군은 당연히 승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영국은 반대한다고 한 건데요. Not bad는 꽤 괜찮다는 뜻이에요. 칭찬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나쁘진 않네라고 하면 절반짜리 칭찬이잖아요. 영미권에서 자란 사람이 한국 와서 느끼는 당혹감 중 하나가 이거예요. 분명히 칭찬한 것 같은데 왜 상대방이 상처받은 표정이냐는 거죠. 이란에는 타로프, 타아로프라는 체면 문화가 있어요. 식당에서 계산하려고 하면 주인이 괜찮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안 내도 되는 건 아니에요. 3번은 시도해야 해요. 3번째에 받습니다. 한 번만 했다가 그냥 나가면 정말로 안 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택시도 마찬가지래요. 기사가 돈 안 받아도 된다 하는데 그대로 믿고 내리면 큰일 납니다. 3번 내겠다고 해야 돼요. 이란에서 오래 생활한 외국인이 이걸 몰라서 황당한 상황을 겪었다는 얘기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니, 왜 안 된다면서? 사실은 된다고 하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된다고 하면 안 되냐는 거죠. 러시아는 또 다른 방식이에요. 수라는 말이 있는데 나쁘지 않군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러시아에서는 꽤 좋은 칭찬입니다. 아틀리치나가 훌륭하다는 말인데 이건 오히려 미지근한 반응이고요. 진짜 좋아하면 나쁘지 않군이라고 해요. 이 역설적 구조는 너무 열정을 드러내면 신이 질투한다는 민간 신앙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귀한 자식에게 일부러 개똥이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나쁜 귀신이 탐내지 못하도록요. 같은 심리 구조입니다. 고대 이집트는 아예 나쁜 말 자체를 쓰지 않는 문화였어요. 죽었다는 말을 직접 쓰지 않습니다. 서쪽으로 향했다거나 하늘로 올랐다는 표현을 썼어요. 죽은 사람 이름 앞에는 저승신 오시리스의 이름을 붙여서 구레님을 나타냈고요. 이집트인들은 말 자체에 마법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나쁜 말을 소리내어 하면 그 말이 현실을 만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을 극도로 자제합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쓰여진 한 남자와 그의 영혼과의 대화라는 문헌에는 삶이 너무 힘들어 자결하려는 사람에게 영혼이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죽음을 서두르지 말라. 어차피 너는 결국 죽는다. 살아있는 동안 그 시간을 즐겨라. 이게 4000년 전 이집트 사람의 말이에요. 이슬람 문화권의 명예살인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아랍어로 카트 샤라프, 콰탈 엘 샤라프라고 합니다. 이슬람 법에서 간통 처벌은 사명이 직접 목격해야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기준이죠. 그런데 법보다 관습이 더 가깝다고 집안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딸을 직접 처형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생명이 나온 곳이기 때문에 아이는 죽여도 된다는 통념이 법을 압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명예라는 개념이 공동체 안에서 생사를 좌우하는 힘을 갖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명예가 생사를 가르는 문화 구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언어와 행동 방식 모두를 규정해 왔어요. 다시 한일 비교로 돌아옵니다.
역사학자들이 한국과 일본의 언어 차이를 이야기할 때 흥미로운 관찰을 해요. 한국인은 불만이 많고 잘 바꾼다는 겁니다. 이게 비판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동력이라는 분석이에요. 한국어의 욕이 얼마나 다양하게 발달해 있는지 아세요? 조선시대 형벌 용어에서 비롯된 표현들이 민중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일제강점기 문헌에서도 이미 등장하는 표현들이에요. 전라도식 표현, 경상도식 표현,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언어가 발달해 있고요. 이 욕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통로가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억누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친한 사이에서 욕은 친근감의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흑인 문화에서 특정 표현이 내부적으로는 친근감으로 쓰이는 것처럼 공동체 내부의 유대 언어가 발달한 거예요. 반면 일본어엔 욕이 거의 없어요. 바카야로, 치쿠쇼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우리 기준으로는 굉장히 약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무서운 사람일수록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요. 일본 영화나 드라마에서 진짜 위험한 인물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침묵이 위협인 문화예요. 그리고 이 침묵의 문화, 돌려 말하기의 문화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에서 상사 의견에 반대하는 게 극히 어려운 문화, 정치에서 집권자 민당이 수십 년 동안 실질적으로 교체되지 않는 구조, 외교에서 핵심 입장을 직접 드러내지 않는 화법, 모두 같은 역사적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임금한테도 직언하는 신하들이 있었고,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고, 사십구가 있었고, 1987년 육골항쟁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 광장에서 촛불을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국민이 직접 나왔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화가 나면 말을 해요. 돌려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요. 한번 보세요. 700년 동안 칼 앞에서 입을 닫아온 사회와 왕 앞에서도 말을 했던 사회가 지금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는지를요. 일본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역사가 서로 다른 언어를 만들었고 서로 다른 언어가 서로 다른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일본인이 돌려 말하는 건 성격이 아닙니다. 문화적 특성이라는 말로 뭉뚱그리기엔 너무 구체적인 역사적 뿌리가 있어요. 직접 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칼에 베일 수 있었던 700년이 언어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700년의 유산은 지금도 일본 사회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회사 회의실에서, 정치 브리핑에서, 외교 테이블에서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일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일본과 제대로 대화할 수 있고, 그 대화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직접적이고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나라가 된 것도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면서 싸우면서 바꿔온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직접성이 때로는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피곤함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사회의 직설적인 기질이 때로는 불편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바로 그 직설성이 이 나라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